자, 여러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저의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책을 소개할 인문교양 유튜버이자 오늘은 북튜버인 라임양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바로 그 책 출판사에서 출판한 패트릭 맥길리건의 히치콕입니다. 짠! 오늘은 히치콕에 관련한 책을 가져온 만큼 히치콕의 전기와 성격, 어떤 작품을 만들었는지 등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책이 정말 거의 무슨 히치콕이 어렸을 때부터 일기 쓴 걸 모아온 것처럼 정말 두꺼워요. 그러니까 되게 별거 아닌 되게 사소한 부분들 있잖아요. 어렸을 때 무슨 일이 있었고, 여배우랑 어떤 연문설이 있었고, 그래서 그 여배우를 어떻게 생각했었고, 그 여배우에게 어떻게 다가가려고 했고, 그래서 막 너무 속상했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다 엄청나게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막 히치콕의 관음증적인 성격 이런 것도 다 적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한 번에 다 컨텐츠에 녹여내기는 좀 무리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의 대표작 영화들과 함께 그의 성격, 작품 성격을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가 왜 영화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가 정도를 알아보는 걸로 오늘 목표를 잡읍시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알아요? 여기에 그려진 요 하얀색 테두리 뭔지 알겠나요?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 하얀색 선은 바로 히치콕의 옆모습입니다. 너무 똑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뒤통수 아니고 여기 밑에 이렇게 쭉쭉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저게 입술이더라고요. 너무 귀엽죠?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살짝 뒤통수 같으면서 옆모습 같은 그런 모습이 표지입니다. 자, 이 사람 알프레드 히치콕입니다. 별명 서스펜스의 대가? 라고 불리죠. 네, 어렸을 때부터 아주 비범한 친구는 아니었어요. 1899년 과일 도매업을 하시는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주 소심하고 겁이 많았고, 그래서 온 가족들이 이렇게 모이잖아? 그러면 구석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가족들을 관찰하곤 했다고 해요. 뭔가 영화 감독적인 성격이 어렸을 때부터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겁이 많다는 게 또 무슨 의미겠어요? 자기가 그 공포를 더 잘 이해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집안이 매우 독실한 가톨릭교였고, 집안에서도 사제가 여러 명 배출이 되기는 했는데 히치콕은 어렸을 때부터 매우 불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종종 가장 소름 끼치는 이야기로는 성경만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는 대뜸 항해사가 되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12살까지였던 의무교육을 딱 끝내고 바로 13살의 나이에 다니던 학교를 그냥 자퇴해버리고 런던에 있던 항해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조금 뜬금없지만 그 이후는 좀 더 뜬금없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기술을 배워서 전기 케이블 생산 회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을 해야 하니까. 그리고 그때쯤 세계대전과 아버지의 죽음이 맞물리게 되죠. 덕분에 강제로 계속해서 일을 했어야 했던 히치콕은 그 일을 계속하다가 자기가 엔지니어랑은 정말 도저히 안 맞는다 라는 걸 깨닫고, 또 뜬금없이 이번에는 골드미스 칼리지의 미술학과에 입학을 합니다. 그곳에서 히치콕은 프랑스 미술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그때 받았던 미술 수업을 통해서 연극과 영화에 대한 관심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때 혼자 막 영화를 막 보러 다녔대요. 그러니까 자기 자매나 어머니는 영화를 별로 안 좋아했대요. 그래서 혼자 막 영화를 보러 다녔는데 그때 되게 좋아했던 배우가 찰리 채플린이었대요. 근데 나중에
성공해서 제가 감독이 돼가지고 찰리 채플린이랑 개인적인 친분을 쌓은 거야. 성덕인 거지. 자, 이런 히치콕 감독도 성덕인 겁니다. 어렸을 때는 누군가를 좋아했던 거죠. 자, 그리고 그는 그렇게 영화를 보다가 미국 영화의 기술적 우수성에 감탄을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상상하고 어떻게 전달할지를 고민하며 영화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영화에 되게 관심이 생겨서 영화사에 들어간 히치콕은 타이틀 작가와 미술 감독 등으로 일을 시작했고, 이때 21살 때쯤 만났던 엘마 레빌과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25년에 기쁨의 정원이라는 장편 영화로 정식 영화 감독으로 데뷔를 하게 되고, 다음 해에 찍었던 1926년에 찍었던 하수인으로 흥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영화사는 히치콕 감독을 굉장히 수상쩍어했어요. 얘는 도대체 정체가 뭐지? 보니까 항해사 하려고 공부를 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다가 갑자기 전기 회사에 들어가다가, 그러다가 또 뜬금없이 미술 공부를 해가지고 영화에 관심을 가지더니 영화사에 들어와서 미술 관련 일을 하다가 또 뜬금없이 감독이 됐어. 영화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받은 적도 없고 그냥 냅다 현장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장식용 그림 그리고 막 무슨 폰트 글자 막 고르던 그런 사람이 갑자기 감독이 돼가지고 영화를 찍었다는 거에 상당히 못 믿어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이 영화의 몇몇 장면에 대해서 뭔가 시퀀스가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 막 이러면서 재촬영을 해라, 재편집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렇게 난관 끝에 하수인이 나왔고 대박을 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화 몇 편을 계속 이제 만들었는데 히치콕 감독이 만들었던 영화가 총 53편 정도 돼요. 50편이 넘어요. 근데 그렇게 영화를 중간중간 찍다가 나중에는 이게 막 워너브라더스 이런 데랑 계약을 하고 최전성기를 찍는 데가 바로 파라마운트사와 계약을 하면서 이 금전적인 부담이 조금 덜어지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순수 영화를 찍으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때 히치콕 하면 딱 생각나는 대작들이 다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들 히치콕 감독하면 생각나는 영화 뭐 몇 개 있지 않나요? 다 보진 않았어도 히치콕 하면은 뭐 있는데 내가 들어봤는데 하는 그런 거. 현기증도 있을 거고, 새도 있을 거고, 사이코도 있을 거고,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뭐 이창 같은 거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 대작들이 정말 딱 이 10년 동안 다 나온 거예요. 히치콕 감독의 작품 전성기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유명한 작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오늘.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정말 가장 유명한 작품일 겁니다. 사이코라는 영화예요. 여러분들 사이코는 안 보셨어도 그 장면들은 다들 보지 않으셨나요? 사이코의 샤워실 장면 엄청 유명하잖아. 전 잘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십니까? 정말 모르시나요? 요겁니다. 요게 장르 그 자체인 영화. 이게 바로 그 사이코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게 그거예요. 이건 사운드가 진짜 대박이죠. 너무나 유명한 전설의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물론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줄거리를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영화마다 줄거리를 여러분들 다 설명을 해서 이게 여러분들 뭔가 재미있겠다 싶으면 한 번쯤 보시는 것도 추천하고, 또 이게 영화를 봤을 때 정말 영화가 괜찮다, 와, 이 당시에 어떻게 이런 영화를 찍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밀리의 서재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히치콕 책을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줄거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자분이 바로 메리언이에요. 여자가 회사원이야. 근데 회사원이었는데 애인이 있어. 샘이라는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랑 너무 이제 결혼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자기 우리 결혼은 언제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샘은 막
나는 빚이 있어. 나는 빚을 다 갚을 때까지는 결혼을 할 수 없어. 이렇게 해서 이제 기다리라고 말을 한 거야. 근데 이 여자가 너무 기다릴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내가 빚을 갚아야겠다. 그래서 자기가 다니던 그 회사 사장이 돈을 이렇게 딱 맡기면서 이거 은행에 입금 좀 하고 와 했는데 그 돈을 낼름 들고 튄 거야. 도망을 친 거지. 그래서 돈을 가지고 이 샘을 만나러 떠난 이 여자 주인공이 도주 첫날 밤 한 도로변에 있는 낡은 모텔에 묵게 됩니다. 근데 이 모텔 주인 이름이 노먼 베이츠래요. 근데 이 모텔 주인 상당히 남자가 엄청 친절해요. 막 여기는 우리 모텔이라서 여기가 좀 낮고 별로긴 한데 저는 저기 뒤쪽에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저 저택에 있는데 어머니가 몸이 좀 불편하세요. 막 이러면서 되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야. 그리고 그날 밤 딱 잠자리에 들기 전에 샤워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샤워를 샥 하려고 해가지고 옷을 다 벗고 샤워를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검은 형상이 한 군데서 빡 나타났더니 욕실에서 칼을 들고 메리언을 막 찢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메리언이 실종돼요. 영화 끝나냐고요? 아니에요. 여자 주인공이 죽었는데 영화 끝나지 않아요. 실종된 동생 메리언을 찾기 위해서 언니 릴리와 남자친구였던 샘, 그리고 보험회사 측에서 고용한 탐정, 이 세 사람이 추정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탐정이었던 아보가스트라는 사람이 이 조사 끝에 메리언이 묵었던 모텔을 찾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이코의 초반부에는 주인공인 여자가 회사 공금 4만 달러를 횡령하는 범죄 스릴러 영화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자 주인공이라고 생각했던, 아니 왜냐하면 거의 모든 쇼츠에 이 여자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화 초반부터 이 여자의 시선과 이 여자의 스토리와 이 여자의 감정선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여자를 보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 여자가 죽어버렸어. 그러더니 영화가 갑자기 서스펜스 미스터리 영화로 탈바꿈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이 메리언이라는 여자가 횡령했던 4만 달러가 바로 히치콕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들 중 하나인 맥거핀입니다. 이 맥거핀 부분은 책에 아주 잘 나와 있어서 제가 한번 책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목차 중에 영화 연출의 비밀을 아는 사나이 부분입니다. 엿들은 메시지는 영화의 맥거핀, 맥페일이 고안한 개념은 아니지만 맥페일이 신성시하던 스토리텔링 장치이다. 이 영화를 비롯한 여러 작품에서 맥거핀이라는 개념을 매우 즐겁게 채택한 히치콕은 프랑스와 트리포에게 맥거핀을 다음과 같이 탁월하게 설명했다. 스코틀랜드행 기차에 앉은 두 남자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다른 사람에게 묻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선생님, 머리 위에 화물용 선반에 있는 이상한 꾸러미는 뭔가요? 다른 사람이 대답합니다. 아하, 그건 맥거핀입니다. 먼저 사람이 묻습니다. 그런데 맥거핀이 뭡니까? 다른 사람이 대답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산악지방에서 사자를 잡는 장치입니다. 먼저 사람이 묻죠. 그렇지만 스코틀랜드 산악지방에는 사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이 대답한다. 그렇다면 저건 맥거핀이 아닙니다. 히치콕 영화의 맥거핀은 몬타규가 설명했듯 줄거리 기획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딱 꼬집어 선택할 필요가 없는 알려지지 않은 플롯의 목표를 가리킨다. 39계단에서 미스터 메모리가 죽기 직전에 하는 마지막 설명, 그게 맥거핀이다. 오명의 와인병에는 무엇이 감추어져 있는가? 그것이 맥거핀이다. 다른 스파이 영화들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스꽝스러운 플롯 목표를 가지고 있다. 히치콕 영화에서 맥거핀은 암살이나 제1차 세계대전의 반향인 은밀한 동맹 또는 흔히 극비 무기로 밝혀지는데 영화에서 맥거핀이 명확해질 무렵에 맥거핀 자체는 부조리한 존재가 되고 고의적으로 주된 강조점에서 밀려난다. 설명이 좀 길었죠. 근데 그냥 정말 쉽게 말해서
엄청 초반부터 강조가 되는 부분이라서 엄청 중요한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잊혀져서 아 그런 게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의미가 없어서 줄거리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치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사이코 하면 가장 유명한 장면인 이 샤워실 살해 장면, 뭐 워낙 유명해서 여러분들 뭔가 상상 속에서 아, 이 영화에서 진짜 피가 튀고 사람이 찔려 죽는 장면이고 엄청 직접적이고 자극적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이 장면은 엄청나게 컷을 나눠서 찍은 장면이고 사람의 몸에 직접 칼이 탁 하고 찔리는 장면이 없는 데다가 흑백 영화로 제작이 돼서 새빨간 피도 흐르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보이도록 만든 것 뿐이에요. 칼로 찔리는 장면에서 그 소리 있잖아요. 그거는 멜론을 이렇게 푹푹 찌르는 소리였다고 해요. 근데 이 정도 만든 것도 당시에는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자극적인 내용이었냐면 이 당시까지만 해도 영화 검열이 엄청 심했던 때예요. 그래서 변기 커버가 열려있는 상태로 안에 물이 담겨있는 장면 있죠. 변기가 이렇게 있고 변기 안에 물이 이렇게 있잖아. 그런 장면조차 나오지 않을 때였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변기도 안 나오는 때에 막 여자가 다 벗고 샤워하는 씬이 나와. 근데 그러다 여자가 죽어. 칼에 찔려서 막 죽어. 엄청난 거예요. 지금에야 막 아 이게 뭐야 진짜 시시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카메라의 이동, 구도 등을 보면 절대 옛날 영화라고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장면을 쪼개서 보여주기 때문에 살인의 장면이 직접적이라기보다는 조금 추상화되는데, 이게 요즘에 막 그 새빨간 피가 막 줄줄줄 흐르고 정교하게 만든 막 사람 신체 부위가 뚝뚝 썰려 나가는 그런 것보다 사람을 훨씬 더 불안하게 만들어요. 더 상상력을 자극해서 너무나 자극적이고 잔인한 장면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이는 데에는 음악이 되게 큰 몫을 합니다. 장면도 유명하지만 이 사이코 특유의 불안해지는 현소리 있죠. 이게 영화 음악으로 아주 유명한 버나드 허먼의 음악이에요. 지금은 명장면을 만드는데 일조한 이 배경음을 원래 히치콕이 아예 넣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히치콕의 영화들 중에 되게 유명한 것들을 보면 배경음이 없거나 정말 최소화된 부분들이 많아요. 음악이 막 나와야 될 것 같은 부분에 음악이 안 나와. 근데 음악에 그렇게 의존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 플롯이랑 구성 이런 걸 다 되게 잘 짜놨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 여자가 죽어감에 따라 상당히 음악이 이게 점점 더 무거워지죠. 여자가 날카롭게 비명을 지를 때는 현의 소리가 되게 막 찢어질 것처럼 쨍쨍쨍 하고 나다가 여자가 점점 이제 죽어가면서 음이 되게 무거워지고 중후해지고 느려집니다. 그래서 이 영화 음악으로 되게 유명한 버나드 허먼이 이 음악을 만들었는데 원래 히치콕은 이 부분에 음악을 넣지 않으려고 했어요. 아예. 그냥 딱 샤워실 문 벌컥 연다. 칼로 찌른다. 푹푹푹푹. 비명을 지른다. 꺄! 끝이었어. 근데 이 버나드 허먼이 만든 음악을 딱 가져와가지고 들려줬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걸 이제 영화에 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책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버나드 허먼의 음악 부분이에요. 검열과 벌이는 전투가 격해지는 동안 조지 토마시니는 빼어난 편집 솜씨를 발휘했고, 버나드 허먼은 많은 이들이 그의 영화음악의 진수라고 평가하는 음악을 작곡했다. 미쳐 날뛰는 듯한 리듬을 타는 현악기들을 편곡한 허먼의 음악. 어떤 평론가는 절규하는 바이올린이라고 불렀고, 다른 평론가는 싸늘한 얼음냉수라고 불렀다. 은 이후 영화음악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영화음악학자 로열 S. 브라운에 따르면 사이코의 메인 테마는 그토록 음악적으로 강렬한 지점에서 너무나 자주 반복됐기 때문에 영화의 출발점일 뿐 아니라 귀착점으로도 보인다. 음악이 영화를 뒷받침한 정도는 영화의 궁극적인 내러티브 주제를 반영하는 귀에 거슬리는 불협화음과 이중조성의 배열면에서 이전의 히치콕 영화에 등장했던 테마들을 훌쩍 넘어선다.
감독은 원래 샤워신을 단편 무성영화처럼 찍으려는 의도를 품었지만 귀청을 찢는 듯한 음악을 들은 후에 마음을 바꿨다. 영화학자 제임스 나레모어의 표현에 따르면 그래서 메리언의 고난은 극도로 고음인 현악 악절로 시작돼서 메리언의 비명으로 강조된 후 갑자기 휘파람 소리처럼 들리는 일련의 음표들로 옮겨간다. 메리언이 당하는 칼부림이 끝난 후에는 크지만 느린 단조의 저음 화음으로 흘러간다. 어머니가 방을 떠난 후에야 음악 소리는 카메라가 메리언이 벽에서 미끄러져 내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동안 서서히 잦아진다. 그녀의 생기 잃은 눈을 잡은 마지막 숏은 물 흐르는 소리와 하수구로 물이 빠지는 자연음으로 구성된 소음으로만 보완된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나드 허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되게 어려서부터 음악에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20대 초반부터 오케스트라를 결성을 해가지고 지휘자로 활동을 할 만큼 음악적 역량이 되게 뛰어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CBS에서 음악 감독 일을 하다가 영화 감독 오손 웰즈라는 사람을 만나서 영화 음악을 담당하게 되었고, 둘이서 함께 만들어낸 작품이 바로 영국 영화협회에서 발간하는 영화 전문 잡지인 사이트 앤 사운드에서 10년에 한 번씩 선정하는 역대 영화 베스트 1위를 50년 동안 차지하게 된 시민 케인입니다. 이 작품으로 영화계에 입성한 버나드 허먼은 이후 히치콕과 함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사이코에서 흑백 영화임을 감안해서 만든 아주 단조롭지만 날카로운 현의 느낌이나 새에서 뭔가 이 새소리를 비롯해 모든 음향 작품을 도맡은 사람이 바로 허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둘이 되게 잘 맞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게 중간중간에 되게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았나 봐요. 아까 히치콕도 이야기했듯이 원래 사이코에 음악을 넣으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소하게 계속 부딪혀서 결국 둘은 의견차 때문에 헤어지게 되고, 허먼의 다음 작품이 바로 택시 드라이버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영화 음악 작업을 끝내고 12시간 뒤에 사망합니다. 자, 아까 제가 50년 동안 베스트 영화 1위를 차지한 오손 웰즈의 작품 시민 케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영화를 끌어내려서 임의로 만든 작품이 바로 히치콕 감독의 현기증입니다. 자, 두 번째 영화 현기증 들어가겠습니다. 이 현기증은 히치콕 감독의 가장 그 깊은 욕망, 개성 이런 게 되게 응축돼서 들어간 자전적인 영화예요. 줄거리 이것도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줄거리는 경찰관인 스카티가 무슨 일이 있어서 높은 곳에만 올라가면 현기증을 느끼는 고소공포증이 생겨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경찰을 그만두고 사립 탐정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학 친구인 개빈이 자기 부인 매들린을 미행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죠. 주인공은 잠시 망설이지만 이 매들린의 신비로운 모습에 반해서 홀린 듯이 뒤를 쫓다가 위기에서 구해주며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매들린이 이끄는 대로 종탑에 올라갔다가 매들린은 떨어져서 추락사하게 되고, 그녀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죄책감에 신경쇠약이 걸린 스카티는 매들린이랑 같이 갔던 장소들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카티는 매들린과 똑같이, 약간 비슷하게, 완전 똑같이는 아니고 정말 비슷하다, 정말 흡사하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녀의 이름은 주디예요. 그래서 혹시 매들린 아니에요? 하니까 매들린이 누구예요? 난 매들린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스카티는 점점 그녀에게 매들린 생전의 모습을 똑같이 재현하려고 염색을 막, 까만 머리인데 금발로 염색을 막 시키거나 매들린이 입던 옷이랑 비슷한 옷을 막 입히는 등 집착을 하게 돼요. 그렇게 막 매들린이랑 점점 비슷해져가는 주디를 보면서 더 심하게 동요하고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주디가 어느 날 매들린이 좋아하던 초상화 주인공이 했던 목걸이를 딱 한 걸 보자 주디가 매들린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과연 이 두 여자는 어떤 관계일까요?